자, 여러분, 거기에 수익과 위험의 측정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자, 이 수익의 측정을 한번 보시면은, 자, 여러분이 부동산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흐름이 있어요. 뭐 현금 돈 들어오는 것도 있고 나가는 것도 있는데, 이 현금 흐름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왜?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자, 이럴 경우에 여러분 그 교재 밑에 보면은 표가 하나 나오죠. 이 표가 보니까 확률이 있잖아요. 확률. 이런 표를 확률 분포표라고 해요. 확률 분포표. 이 표를 가지고 통계적으로 평균 분산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우리 투자 판단을 하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통계적으로 구할 때 지금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수익을 측정하는 게 나와요. 자, 수익은 거기에 순영업소득이 바로 뭐냐 하면요, 순수익이에요. 여러분, 순영업소득은 순수익. 그래서 이 순영업소득의 기대치를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기대값. 기대치를 기대값이라고 해요. 기대값. 순영업소득의 기대치 또는 기대값 또는 평균값이라고 해요. 기대치, 기대값, 평균값 같은 말인데, 이 기대치, 추계 되는 이 기대 수익률로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뭘로 측정한다? 기대 수익률. 그래서 시험 문제는요, 요걸 구하는 걸 내잖아요. 시험 문제 보면 요거. 기대 수익률 구하는 것을 출제를 해요. 자, 시험 문제 한 4번 기대 수익률 구하는 거 내는데, 예제 문제 하나 볼까요? 자, 269페이지에 중간 문제 하나 봅니다. 자, 상가 경제 상황별 예측된 확률이 다음 표와 같을 때 상가 기대 수익률은 8%라고 한다. 이 정상적인 경제 상황인 경우 우리가 관로안에 들어갈 예상 수익률은 얼마냐? 자, 그 표를 보시면서 그러면 상가 그 표를 보시면서 우선 상가의 기대 수익률. 자, 상가의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구하느냐? 그럼 거기에 왼쪽에 보십니다. 자, 여러분 268페이지 왼쪽 하단에 조그만 글씨 있죠? 하단에 조그만 글씨 그 단위 있잖아요. 조그만 거기 보면은 기대 수익률은 각 상태가 발생할 확률과 각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실현되는 값을 곱한 결과를 모두 뭐 한다? 더해서 구한다 얘기예요. 자, 그걸 가지고 구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은 비관적일 경우에 예상되는 수익률 몇 프로? 비관적일 경우에 예상되는 수익률 4%죠. 4%. 자, 비관적일 경우에 예상되는 수익률은 4%가 주어져 있어요. 그럼 정상적일 경우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우리가 X%가 나오죠. X. 모르니까 X%. 자, 그리고 낙관적일 경우에 몇 프로? 10%가 주어졌어요. 자, 여기에다가 뭐를 곱하냐면 가중치를 곱해야 돼. 가중치 거기 확률 또 거기 두 번째 칸에 보면 확률 나와요. 비관적일 확률 몇 프로? 20%. 전체 100%에서 몇 프로 차지하면 20% 차지. 정상적인 경제 상황은 전체 100%에서 40%를 차지. 낙관적인 경제 상황은 전체 100%에서 또 몇 프로? 40%. 여기 가중치예요. 가중치를 곱해서 더해주면은 이게 상가 기대 수익률 몇 프로 나온다? 8%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요거 곱하면 얼마죠? 요거 곱하면 0.8% 더하기 X 퍼센티지 곱하기 0.4 더하기 요거 몇 프로? 4%는 8%다. 그러면 4.8% 넘어가면 3.2%네요. 그래서 X 퍼센티지 곱하기 0.4는 몇 프로? 3.2%. 양변에
소수점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에 뭐를 곱해준다? 10을 곱해주면은 4는 32%. 그럼 양변에 뭐를 나눠줘요? 4로 양변을 나누면 몇 프로? X 퍼센티지는 8%. 그럼 X는 얼마 나오죠? X는 8이 나오겠네요. 구하고자 하는 X 몇 프로? 8%. 8. 3번 정답. 이 상가 기대 수익률 공식을 여러분이 유도하는 거죠, 지금. 자, 이런 유형의 문제가 4번 출제했어요. 그럼 기대 수익률만 구할 줄 알면 돼요. 왜냐? 표준 편차 분산고라고 하면 여러분이요, 시간 오래 걸려서 못 구해요. 그러니까 요것만 구하시면 알면 되겠고, 269페이지 밑에 위험을 측정하는 게 나오는데, 자, 위험을 측정할 때는 거기에 뭐를 갖고 측정? 표준 편차 또는 표준 편차를 제곱하면 뭐죠? 분산을 갖고 측정하는데, 이 표준 편차라는 우리 통계 용어는요, 평균인 기대값, 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얼마나 떨어지는가를 표준 편차라고 해요. 자,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림을 하나 보시면은 이런 그림이 있어요. 자, 이게 여러분이 정규 분포라고 고등학교 때 우리 배우는, 뭐 여러분 이항 분포, 정규 분포 뭐 이런 때 정규 분포 곡선이에요. 이때 요 가운데가 평균인 기대 수익률, 가운데가 평균인 기대 수익률인데, 여기서 좌우 대칭 그림. 그럼 아까 있죠, 평균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평균에 밀집하면 위험이 작아요. 평균 밀집해서 좋은 건데, 그럼 평균에 밀집한다 이렇게 되겠죠. 평균에 밀집을 하면은 이런 형태의 그림인데, 이때는 평균으로부터 떨어지는 정도가 작기 때문에 표준 편차는 작고, 이때 위험은 낮아요. 자,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평균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정도가 커요. 그러면 표준 편차가 크고, 이때 위험은 뭐다? 높다. 그래서 여러분 계산은 못해도 요 말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위험은 낮고, 표준 편차가 클수록 위험은 크다. 요거는 꼭 요거는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계산은 못 하셔도. 그래서 여러분 270페이지 위에서 그 수식 밑에 5번째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변이계수라는 용어가 나오네요. 변이계수. 시험 문제 여러분이 우리 변이계수로 출제하시는 분도 있지만요, 또 이것을 변동계수로 또 출제하시는 분도 있어.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관란에 영어로 또 원어를 적어줘요. 변이계수, 변동계수. 또는 이것을 기대 수익률. 단위. 여러분, 유리니까 단위는 뭐죠? 퍼센티지죠. 유리니까. 기대 수익률 1%당 위험이 없다는가. 그래서 분모는 뭐죠? 분모는 기대 수익률. 분자는 위험을 측정하는 뭐죠? 표준 편차. 그래서 여러분 기대 수익률 1%당 위험은 낮을수록 뭐다? 유리하다. 그래서 변이계 수익값은 뭘수록? 작을수록 유리하다. 자, 예를 들까요? 여러분 이해하기 좋도록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러분이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제가 요거는 간단히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아, 어떤 의미인가? 자, 이때 기대 수익률이 주어지고, 또 뭐가 주어졌죠? 위험을 측정하는 표준 편차가 주어졌어요. 자, 이때 기대 수익률 5%, 1%, 10%, 3%, 20%, 우리가 10% 이렇게 주어졌다. 그럼 이제 변이계수가 얼마냐? 변이계수. 얼마 나오죠? 여기는 5분의 1.
0.2야. 여기는 얼마? 10분의 3, 0.3. 여기는 20분의 10, 2분의 1이니까 0.5. 변이계수의 값이 작은 0.2 아파트죠. 자,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투자 대상이 여러 개 있어요. 있을 때 아파트 투자 대상이 상가 오피스텔에 비해서 비교하는 거죠. 비해서 상대적으로 위험이 어떠한가. 이걸 보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위험이 어떠한가. 그래서 시험 문제 주연은 절대적이 아니에요. 절대적이 아니라 다른 투자 대상과 비교할 때는 뭐라고 쓴다? 상대적. 상대적 표준 편차라고 해요. 변이계수. 상대적 표준 편차. 아까 표준 편차는 뭐다? 위험이잖아요. 그 상대적 표준 편차, 즉 상대적 위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다른 투자 대상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위험이 어떠한가 보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보는 거고, 역수는 뭐죠? 역수. 자, 변이계수와 역수는 위험, 한 단위당 기대 수익률. 여러분,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도 역수. 위험 한 단위당 기대 수익률인데 위험은 표준 편차. 표준 편차 1%당 기대 수익률 몇 프로인가 보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역수니까 값은 요거 뭐 할수록? 요거는 클수록 유리하다. 위험 1%당 수익률은 뭐 높을수록 유리하다. 역수니까. 자, 우선 용어, 변이계수 용어 좀 어려운데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자, 그리고 위험의 관리 방법 270페이지에 보시면은 위험의 관리 방법 보시면 위험의 회피가 있죠. 여러분, 위험의 회피는 어떤 의미? 위험 피하는 거네. 위험 회피는 피하는 거죠. 미래의 손실의 가능성을 어떻게 돼? 피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위험의 회피하는 뭐 대표적으로 뭐 여러분 투자의 뭐 부적격, 투자의 부적격 자산을 제외시킨다든지 또 뭐 위험한 투자를 뭐 한다? 제외시킬 수 있죠. 자, 여러분 투자한 원금을 잃지 않으려고 또 뭐 위험한 투자를 뭐 하는 방법? 제외시키는 방법. 이것도 뭐에 속한다? 위험의 회피에 속하지. 투자한 원금을 잃지 않으려고 국가가 보증한 뭐 국채에 투자한다든지 안전한 자산. 자, 위험의 회피인데 시험 문제는 뭐를 출제를 많이 하냐면요. 정가를 많이 출제. 여러분 우리 조세의 정가를 배웠듯이 시험 정가 떠넘긴다. 떠넘기는 거. 자, 여러분 미래에 우리 불확실성으로 발생하는 이 손실을 제3자에게 뭐 한다? 떠넘겨버려. 제3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 뭐 해? 보험회사에 여러분 뭐를 한다? 보험에 가입을 하면서 미래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을 보험회사에 떠넘겨요. 그리고 또 요즘에 우리 하청계약 있죠.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의 하청계약을 체결해서 원청업체는 위험을 누구에게? 하청업체에 떠넘겨요. 그리고 리스계약 체결을 할 수 있죠. 리스계약 체결을 하면은 기업은 어떻게 돼요? 위험을 누구에게? 리스 회사에 또 떠넘기는 거. 이런 것은 전부 위험의 정가에 해당합니다. 위험의 정가. 자, 위험을 보유할 수 있죠. 자, 위험을 보유를 하는 거는 스스로 부담하는 건데, 자, 외부적, 바깥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감가상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충당금을 설정해서 스스로 위험을 부담하는 방법을 위험의 보유. 위험의 통제는 미래의 손실의 발생 횟수 또는 규모를 줄이는 방법인데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배우시게 될 민감도 분석을 한다든지 또는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통해서 우리는 위험을 통제를 합니다. 자, 여기서 위험의 정가가 중요하고요. 자, 271페이지 가시면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에 위험한 투자를 뭐 한다? 제외시키는 방법.
투자 원금을 잃지 않으려고 국채와 같은 안전한 자산에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가 뭐죠? 보수적이죠. 보수적. 자, 여러분은 공격적 투자자입니까? 보수적 투자자입니까? 여러분 증권회사 가서 계좌할 때 뭐 그거 뭐 작성할 텐데요. 본인이 보수적인지 공격적인지. 그럼 보수적은 뭐예요? 우리는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기대 수익을 가능한 한 높게 해야 돼, 낮게 해야 돼? 보수적은 낮게지. 낮게 예측을 해서 그걸 기준으로 투자 결정을 해야 돼요. 뭐 높게 예상한다, 그건 공격적이지. 낮게 예측을 해야 돼. 예? 그래서 보수적 예측에 의한 투자 방법을 의미하고, 시험 문제는 요거 자주 내죠. 우리 정답을 벌써 2번 물었거든요. 오형,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 자, 요거 아까 우리 2교시 때 배웠던 거 다시 복습. 2교시 요겁니다.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아까 앞 시간에 배우셨던 장래 기대되는 수익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할 때 할인율로서 뭐를 사용한다?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라고 배우셨어요. 이때 여러분이 위험한 투자일수록, 자, 여러분 시장에서 투자자가 부담하는 위험이 높다. 위험한 투자일수록 할인율인 요구 수익률을 높게 해서 전체 값이 낮아져서 투자 대상에서 배제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높은을 시험 문제 낮은으로 벌써 2번 정답 물었습니다. 자, 높은에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2번 지문 볼까요? 거기 보시면은 투자에 대한 요구 수익률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감수해야 하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위험 할증률을 대간다. 여러분 그 2번 지문은 요거예요. 2번 지문은 우리가 앞 시간에 배우셨던 또 요구, 앞 시간에 배우셨던 용어 중에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일까? 뭐를 대준다 아까 지금 위험, 그 감수해야 되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위험 할증률을 뭐 이렇게 더해 가는 것. 요 수식. 그 2번 집은 요 수식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시험 문제 최근에 계속 출제되는 뭐죠? 민감도 분석. 최근에 계속 출제되는 용어. 계속 출제되는 민감도 분석. 자, 여러분 거기에 1번과 2번 개념이 우리 개념을 출제하죠. 자, 투입되는 요소. 대표적으로 어떤 개념이냐면은 임대료의 변화, 전체 임대 면적 중 임대되지 않은 면적의 비율, 공실률의 변화, 부동산을 운영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 영업 경비의 변동 등이 있죠. 이 투입 요소를 하나, 임대료 하나 개별적으로 뭐 또 여러 개 집단적으로 변화시켰을 때 이 산출되는 결과, 산출되는 이 결과인 뭐가 수익성, 이 수익성인 순현재 가치, 내부 수익률, 이 수익성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측정하는 것을 민감도 분석. 이 개념을 계속 출제하고 있습니다. 개념 작년에도 출제했습니다. 자, 민감도 분석 최근에 계속 출제되는 용어라는 것을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274페이지로 갑니다. 자, 부동산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까 오늘 처음 배웠던 확률 분포표를 가지고 뭘 구한다? 통계적으로 평균과 뭐를 구해요? 분산을 구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 이 개념은 29회 시험에 한번 출제했는데 이 평균은 뭐와 관련이 있어요? 평균은 수익과 관련이 있고 분산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은 위험과 관련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뭐를 알아야 되냐면은 지배의 원리를 알아야지. 평균 분산의 이 지배의 원리가 요 개념이 중요하거든요. 자, 이 평균 분산의 지배의 원리. 자, 예를 들어서 또 우리 아까 상가, 아파트, 투자 대상이 두 개 있어요. 상가, 아파트, 투자 대상이 두 개 있을 때 두 투자 대상의 기대 수익률이 똑같았다. 기대 수익률이 똑같으면 뭐를? 투자자는 당연히 위험이 낮은 걸 선택을 하고, 위험이 같았다. 위험이 동일할 때는 기대 수익률이 높은 투자안을 선택한다. 이게 지배의 원리죠. 아까 우리 앞 시간에 배우셨던 위험, 회피형 투자자의 행위와 같아요. 지배의 원리가. 자, 기대 수익률. 자, A와 B의 기대 수익률이 같았다. 그런데 표준 편차는 위험이죠. 자, 위험을 나타내는 표준 편차는 A가 B보다 작았다. 그럼 뭐를 선택? 기대 수익률이 동일할 때는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위험이 낮기 때문에 위험이 낮은 A 투자안을 선택한다. 기대 수익률 위험. 자, 여러분이 기대 수익률이 5%, 자, 2%인 요점 A, 자, 4%인 요점 B. 어느 걸 선택? 기대 수익률이 5% 같을 때는 위험이 높은 B보다 낮은 뭐를 선택? A를 선택. 이게 지배의 원리. 예? 자, 그러면 이번은 A와 C를 비교할까요? C. 이번은 위험이 뭐? 2%로 똑같아. 자, A와 C가 위험이 몇 프로? 2% 똑같았다. 근데 기대 수익률은 A가 C보다 높다. 요 기대 수익률 3%보다 5%가 높죠. 그럼 또 뭐를 선택? 또 이것도 A를 선택하지. A를 선택하지. 그럼 이럴 경우 이번은 요점을 T다. 기대 수익률 몇 프로? 4%. 요거 3%다. A가 D보다 기대 수익률은 높고 또 A가 D보다 위험은 낮을 경우 이때도 뭐를 선택? A를 선택. 요 A, D 두 개 비교할 때도 A를 선택. 지배의 원리.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요 지금 요거 있죠? 요 아래에 있는 거. 요 빗금친 영역에 A와 비교할 때 빗금친 영역에 들어오면은 다 A를 선택해. 뭐에 의해서? 지배의 원리에 의해서. 근데 이 빗금친 부분이 아닌 거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어디? 2점. 2다. 그럼 이 점은 A가, 이 비교하면 2가 A에 비해서 기대 수익률이 높고 또 A에 비해서 위험도 높다. 이때는 지배의 원리가 적용 안 돼요. 이때는 있죠? 요 흰 부분에 들어가면 흰 부분, 여기 있든 하여튼 요 빗금친 부분이 아닌 흰 부분에 들어가면요. 지배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배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때는 평균 분산 결정법에 오류가 발생해요. 오류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뭐 보수적 투자자는 A를 선택할 것이고 공격적 투자자는 E를 선택할 것이다. 그러니까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A를 선택할지 E를 선택할지 이게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이것을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포트폴리오 275페이지에 포트폴리오 개념이 나오죠. 자, 포트폴리오는요, 1952년도에 나왔어요. 1952년도에 미국의 마코위츠라는 학자가 포트폴리오 선택이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처음 나와서 지금 70년 가까이 됐어요. 포트폴리오는요, 이 사람이 발표하면서 유명한 격언을 얘기합니다. 한 바구니에 계란을 모두 담지 말라. 이 말은 바구니가 떨어지면 계란 다 깨지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투자 자금을 한 자산에 집중 투자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왜? 위험이 너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게 되면은. 그래서 투자 자금을 여러 자산에 나누어 뭐 하라? 분산 투자하라. 네,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뭐를? 위험을 줄여라. 위험. 문제는 포트폴리오는 기대 수익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분산 투자하는 목적은 위험을 줄이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래 이 이론은요, 주식에 나온 용어잖아요. 그래서 관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 주식만 사는 게 뭐 여러 주식 나눠서 사는데 그걸 이제 연구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주식 사는데 이제 여름에 잘 나가는 상품이 있죠. 예? 음료수, 아이스크림 뭐 이런 거 잘 나가는 이런 상품에 샀어요. 뭐 에어컨 이런 거 샀는데 문제는 여름에 한 달 반 동안 장마가 오랜 기간 지속되니까 안 팔리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 그 회사 주식이 다 내려갈 거 아니야.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나는 여름에 잘 팔리는 빙그레 하나 투자하고 또 계절에 영향이 없는 계절에 영향이 없는 삼성전자도 투자하고 또 좀 잘 나가는 또 바이오도 하나 더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분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위험이 줄어든다. 수익률과는 관계없어요. 위험을 줄이는 거지.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나오면은 시험에 정답 지문에 여러분에게 묻는 것은요,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 요거 이해하는지 여부를 물어요. 시험에 정답 계속 마찬가지예요. 우리 30회도 그렇고 27회도 그렇고 다 그걸 묻는데, 그래서 그림은 276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참고를 하시면서 자, 그림. 자, 여기는 포트폴리오 위험입니다. 자, 포트폴리오에 따르는 위험. 여기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 이렇게 나옵니다. 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적으면요, 이렇게 위험은 높아요. 높아. 이 위험을 우리는 포트폴리오에 따르는 총 위험.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발생하는 총 위험인데, 총 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뭐의 합? 비체계적 위험의 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자, 이때 요 위험, 이 위험이 비체계적 위험이다. 비체계적 위험은, 자, 시험 문제에 우리가 나오는 게 요거죠. 개별 부동산의 특성에 따라 야기되는 위험. 이 지문이 27회로 나오고 30회로 나왔죠. 개별 부동산의 특성에 따라 야기되는 위험이에요. 이 위험은요, 투자 대상을 다양화하여 분산 투자를 함으로써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 있다.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은 피할 수 있는 위험이다. 피할 수 있는 위험. 그래서 시험 문제는 항상 요걸 묻죠. 자, 비가 와서
우산을 쓰면 비를 피할 수 있다. 하여튼 정확히 암기해놔야 돼요. 그러면 요거 반대가 체계적 위험이잖아요. 체계적 위험은 어느 위험? 반대되는 위험이니까 밑에 요 위험이 되겠지. 요 위험. 요 위험이 무슨 위험? 체계적 위험. 자, 체계적 위험은 시장의 힘에 따라 야기되는 위험. 예를 들면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든지, 대출 금리가 인상된다든지, 부동산 경기가 침체를 하면요,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부동산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시험 문제 피할 수 있다 없다 이거 잘 내거든요. 시험 문제 피할 수 무슨 위험? 없는 위험.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 자, 또 시험 문제 두 번 출제 최근에 나오는 거 27회 30회 나온 게 요거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을수록 어떻게 돼? 비체계적 위험은 점점 줄어들어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완전히 제로, 제거가 돼요. 근데 제거되더라도 뭐는 남아있어요? 요것은 제거가 안 되네. 요거 체계적 위험은 많든 적든 관련 없잖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여도 체계적 위험은 제거되지 않는다. 그 대신 뭐는 비체계적 위험은 0까지 줄일 수 있다. 0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완전히 통계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요 그림 보면서 이해를 해 두시면 돼요. 여기서 하여튼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에서 정답을 많이 묻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도 이 부동산을 하든 주식을 하든 다 투자 대상이니까 우리가 요걸 잘 포트폴리오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밑에서 네 번째 보시면은 랜덤, 무작위적, 랜덤으로 자산을 배합을 한다면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통계적으로 뭐 아까 피할 수 있는 위험이 뭐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됩니다. 이걸 시험에 낼 때는요 비체계적 위험을 뭘로 바꿔버린다는 얘기예요? 체계적 위험으로 바꿔서 출제하죠. 자, 밑에서 두 번째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면은 위험이 줄어드는 효과를 포트폴리오 효과 또는 위험 분산 효과라고 해요. 포트폴리오 효과를 다른 말로 위험 분산 효과. 자, 27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수가 아무리 많다고 하여도 피할 수 없는 위험인 체계적 위험은 제거되지 않는다라는 거. 자, 상관, 개수가 나오네요. 자, 상관, 개수란 용어는 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두 자산 간에 꼭 시험 문제 보시면요. 수익률의 움직임이 나와요. 두 자산 간에 수익률의 움직임, 변동이란 말이 나와요. 이 말이 뜨면은 뭐다? 상관계수예요. 시험 문제에 하여튼 수익률의 움직임, 변동이라는 지문이 나왔어. 지문이. 그러면 이것은 상관계수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 계산을 하면요. 통계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상관계수의 범위. 자, 통계적으로 계산하면 상관계수의 범위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있어요. 자, 이때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은 뭐 극단적인 값이죠. 앞에 뭐를 붙인다? 완전자를 붙여. 자,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 자, 완전한 마이너스 음의 상관관계. 여기는 또 플러스 1 또 뭐를 붙인다? 앞에 완전자를 또 붙여. 네? 완전한 극단이잖아요. 여기는 완전한 플러스니까 뭐 양의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이제 주예입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지문 속에 상관계수의 값이 마이너스 1인 경우, 플러스 1인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지문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이너스 1일 때는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의 구성 비율을 조정하면 비체계적 위험은 0까지 줄일 수 있다. 0까지 줄이면서 완전히 제거된다. 근데 아까 늘 얘기했지만 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듯 제거돼야 안 돼요. 체계적 위험 자체는 제거가 안 돼요. 항상 기억을 해두시고 비체계적 위험은 여기는 제로가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여기는 어떻게 돼? 여기는 플러스 1일 경우에는 여기는 비체계적 위험 제거가 뭐다? 불가능하다. 비체계적 위험 자체가 제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효과, 다른 말로 위험 분산 효과는 전혀 없다. 제거, 비체계적 자체가 제거 안 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효과, 위험 분산 효과는 없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1로 갈수록 좋죠. 왜냐? 비체계적 위험이 0으로 완전히 제거되니까 마이너스 1로 갈수록 포트폴리오 효과, 위험 분산 효과는 뭐다? 크다. 이게 크고 반대로 플러스 1로 갈수록 비체계적 제거가 안 되니까 플러스 1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포트폴리오 효과는 뭐다? 작아지는 거지. 우선 요거 기본적으로 알고요. 이때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값일 수도 있고 플러스 값일 수도 있거든요. 마이너스 1일 때는 뭐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일 때는 수익률의 요 움직임이 어떻게 되냐? 이거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변동. 자, 수익률의 움직임이 서로 다른 방향 변동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마이너스일 때는 요 수익률, 두 자산 간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변동한다. 예를 들면요. 한 자산의 수익률이 증가. 예를 들어서 5%에서 7% 증가하면은 다른 자산의 수익률은 감소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자산이 3%에서 뭐 2%로 줄어들었다. 이런 때 상관계수의 값은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또 이렇게 냈거든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두 자산 간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반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변동하는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포트폴리오 효과가 크기 때문에 유리하다? 맞는 지문이지. 그렇게 출제를 하죠. 그럼 플러스일 때는 어떻게 돼? 이건 같은 방향. 한 자산의 수익률이 증가하면 다른 자산의 수익률도 뭐? 증가하는 경우. 이때는 같은 방향으로 변동해. 이때는 뭘로? 같은 방향으로 변동한다. 그래서 한 자산의 수익률이 뭐 2%에서 3%로 증가하면 다른 자산의 수익률도 뭐 4%에서 6% 이렇게 증가하는 경우. 그 왜 그러냐면 그래야 위험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수익률과는 관계없어요. 포트폴리오는 위험을 줄이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그 어떤 분은 위험은 상당히 낮고 수익률은 가장 높은 게 하면은 누구든지 다 하겠지 뭐. 그래서 여러분 외국에서는요. 주식시장이든 금융기관이든 우리가 뭐 하면 리스크, 위험 관리가 중요해. 그래서 외국에는 통계학 수학자들이요. 입도 선매야. 제일 먼저 뽑아. 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는요. 수학과 통계 나오면요. 갈 곳이 없어. 우리는 뭐가 안 돼?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기관 문제가 많은 거지. 예? 그러니까 뭐 이상한 인맥이나 뭐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리스크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험이든 금융 쪽에는. 위험을 줄여야 된다. 자, 여러분 교재 278페이지 중간까지 설명했고 이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나오죠. 자, 아까 우리 기대 수익률 배우셨는데 이 요 기대 수익률 배우셨잖아요. 포트폴리오가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그럼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개별 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에 가중치를 곱하는데 가중치가 상대적 요 가중치를 곱해야 되는데 이 가중치가 상대적 투자 비중이야.
전체에서 몇 프로 투자했느냐, 상대적 투자 비중을 곱해서 또 다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밑에 또 수식이 나와 있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에 뭐를 상대적 투자 비중, 이 가중치를 곱해서 다 더해주면은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기대 수익률에는 총 투자한 금액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상대적 투자 비중과 관계 있지, 총 투자 금액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79페이지 오시면은 이 포트폴리오 선택 그리고 현금 흐름 측정은 잠시 쉬고 설명하겠습니다.